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한 반등세 뒤에 하루 만에 이렇게 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환율도 특징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죠. 오전 내내 1,400원대 위에서 움직이면서 1,407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1,400원대 이하로 좀 하향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 동결 의견을 거의 크게 보고는 있지만 깜짝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일부에서는 관망세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챙겨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금통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2월 FOMC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또 간밤에는 국채 금리까지 요동을 쳤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좀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시간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한 인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했는데요. 매크로 헤지 펀드 매니저이기도 하고요.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책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좀 환호를 했습니다. 10년물 금리 그리고 보시다시피 실질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13.5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요. 이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8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가 이기 집권하자마자 멕시코에다가 바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요동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콧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은 굉장한 호재성 이슈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베센트 예비 재무장관 지명자가 만약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경제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다듬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 워낙 수위가 좀 높고 강도가 높은 발언들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시장 친화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 방안들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시장에서는 수혜주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금융주입니다.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피격당한 이후로 금융주, 은행주 그리고 뭐 관련된 종목들 일제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융주는 일단은 트럼프 후보자, 트럼프 당선인과 같이 가는 업종일자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 공약들이 금융주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들이 꽤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 쪽에 긍정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겠다라는 의견들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내왔던 이러한 정책들과는 이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M&A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주들 그리고 M&A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금융주 바라봐야 할까요? 이어서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금융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에 금융주가 상고 하저가 예상된다라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주겠다라는 의견을 오늘 아침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금융주가 잘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들어서 금융업 자체가 워낙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 보시다시피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가가요. 81% 넘게 상승한 바 있고 신한도 38%, 하나도 44%,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 하회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행주들 자체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LS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금리 인하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비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주가 지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중립이 나왔는데요. 한국 증권사에서 중립 의견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금융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둔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자본 관리가 조금 요구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볼만한 기업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업종 내에서 선호도 같은 경우는 증권이 1번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은행, 그리고 3번이 보험 쪽이었습니다.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입니다. KB금융이 그래도 최선호주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에 개최가 되죠. 그리고 내년에도 뭐 여러 번의 금통위가 있을 예정인데 물론 이번에는 동결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즉슨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은행 측에서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다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 이유가 민 방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도 KB금융 측에서는 순이자 마진에 대한 민 마진에 대한 방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인데요. DB 손해보험을 그래도 보험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마지막으로는 증권입니다.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을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키움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증권 시장 내에서 포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밸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융주들의 흐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한국의 금융업종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 시그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종목 뉴스들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일제히 급등세 펼칩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보도됐고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종전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종전될 것이다라는 종식 기대감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후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재건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대동과 TYM, 삼부토건 등이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이렇게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가 국방 예산 감축을 시사하면서 이에 따라 방산주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차기 정부의 첫 개혁 대상으로 국방부를 겨냥했고요. 국방부 예산 삭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로키드 마틴이 3% 하락하면서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국내 증시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의 낙폭이 큰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지를 하더라도 이 주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업체에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다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테슬라의 경우에는 3%대 급락세를 간밤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전해졌던 스웨덴의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의 파산 소식과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 소식도 여전히 2차 전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지역 난방공사의 소식인데요.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5개월 만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올해 원가 하락과 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역 난방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2년간 중단이 됐었던 배당의 경우에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 수익률이 10%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종목 헤드라인 중에서 방산주 소식 꼽아주셨는데 방산주들의 급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역시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일단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35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 F-35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부터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싸고 복잡하며 모든 것을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는 게 없는 전투기라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했고요. 또한 머스크는 최근 중국 드론의 작동 영상을 X에 게시하면서 유인 전투기에 대한 강한 비난을 해왔습니다. 결국 시장은 머스크의 이런 스탠스는 국방 예산에 대한 감축의 의지를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줄곧 상승했던 국내 방산주의 센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선 전 머스크가 연방정부의 예산을 2조 달러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향후 예산에 머스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당분간은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따른 변동성을 좀 대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변동성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서 5번째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측에서는 주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5년
내년이죠. 신규 5개의 신규 시밀러 품목을 출시할 예정으로 현재 6개 품목에서 11개까지 시밀러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는 합병과 직판을 통해서 확보한 그 원가 경쟁력 그리고 공급 안전성을 기반으로 유럽 쪽 매출이 증가하면서 미국 갭이 침투가 용이한 유럽 시장에서 동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또한 동사에게 중요한 건 여전히 진펜트라에 있는데 올해는 PBM과 협상을 통해서 처방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진펜트라의 장점은 기존 병원 내 주사 형태에서 벗어나서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형의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퓨전 센터를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PBM사로부터 리베이트를 통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잡았고 또 경쟁력물 대비 우월한 PK 프로파일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 창출이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물이 엔티비오가 1차 치료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불확실성이 올해 내내 주가를 좀 잡아둘렀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사는 오랜 시간 시밀러 산업을 영위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만 해준다면 시장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애다하면서 상승의 트리거를 좀 만들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1월 고점 이후 박스에 갇혀 움직였던 셀트리온이 현재 박스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함께 살펴볼까요? 최훈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탑2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완전히 다시 한번 돌아서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한국전력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찰실한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가를 연이어서 경신하던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주가 급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까지 매도 리스트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먼저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엔케미 5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4위권에는 네이처셀, 세 번째로는 HLB,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특히나 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면은 암호화폐, 특히나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기술 투자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안랩이고요. 3위권에는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2위권에는 JYP엔터, 1위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특히나 JYP엔터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요. 어제까지 기관 같은 경우는 16거래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5거래 연속 JYP엔터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보이그룹이 이제 론칭된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JYP엔터의 가장 큰 약점은 신인 아티스트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아티스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주 전에 JYP엔터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JYP엔터의 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3% 넘게 상승하면서 69,600원대까지 올라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다른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 하나시스템과
삼성전자와 같은 방산주들, 기관 투자자들 이제 덜어가고 있습니다. 5위권에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위권에는 KT, 4위권에는 SK이노베이션, 3위권에는 대한항공, 2위권에는 한국전력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네이버를 쌍끌이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 흐름은 어떨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에는 에코프로 BM, 4위권에는 펩트론, 3위권에는 파두, 2위권에는 휴젤, 첫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에는 유진테크입니다. 4위권에는 솔트룩스인데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네이버를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기업들 코스닥 내에서도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JYP 엔터를 매수하고 있고요. 2위권에는 수읍, 1위권에는 루닛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루닛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 AR 쪽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의사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닛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닛의 한 경영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빅파마 계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1거래일 가운데 10거래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 그래도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1% 넘게 상승하면서 68,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적인 기업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코웨이 들고 오셨습니다. 현재 7% 넘게 시세 뿜어주고 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직관과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웨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국내 마켓시어가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 렌탈 계정 순증이 전년 대비 56% 상승한 30만 계정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총 계정 성장률은 전년 대비 4.7% 수준이고요. 내년 4분기부터는 소유권 도래 계정 수가 기존 대비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4분기부터 계약 기간이 5년이 아니라 6년 이상 확대된 계정으로 판매가 시작되어서 이제 그것들이 도래하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소유권 도래 계정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자, 5년 계약에 3년 의무 사용이 있었고요. 6년 계약에 6년 이상 의무 사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의무 사용 때문에 6년 이상 의무 사용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제 5년 계약보다 6년 계약으로 했을 때 원래는 렌탈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정수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정수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그 코로나 때 잠깐 멈추긴 했는데 원래 집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집으로 방문을 하셨을 때 뭔가 전단지를 하나씩 끼워서 주기 시작할 거예요. 했을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수기를 포함하여 비대로 지금 넘어갔고요. 이제는 비대로 넘어가서 정수기와 비대가 설치된 집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매트리스, 안마의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정수기나 비대 같은 경우 가격대보다 안마의자나 매트리스는 가격대가 훨씬 더 많아요. 비싸요. 그래서 코웨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은데 이 기존의 5년 계약에 3년 이상 의무 사용을 하니까 정수기 비대도 있는데 또 추가로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을 지금 6년 계약으로 하니까 조금 이제 당장 뭐 이게 조산모사일 수도 있지만 당장 낼 돈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렌탈 상품을 6년 계약에 6년 이상 의무 사용으로 늘린 것들이 2020년부터 4분기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웨이의 매트리스와 안마의자를 한 뭐 분기별로 아니면은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르면서 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에서 이제는 안마의자, 매트리스까지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2020년 4분기부터니까 지금 이제 4년째 접어듭니다. 이것들이 이제 6년 계약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해가 처음으로 돌아오는 지금 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째 돌아오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감소하죠, 앞으로.
이제는 6년째마다 돌아오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계정 순증이 37만 계정, 40만 계정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전체 매출액 3조 2,374억 원인데 전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6,064억 원으로 32%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또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해외 법인 매출은 8,96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요. 지금 전체 매출 증가 폭인 7.2%에 비해서 거의 6배 수준입니다. 해외 법인의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게 지금 코웨이 전체 해외 사업 매출 8,961억 원 중에 70%가 말레이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을 말년 법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레이시아가 가장 먼저 터진 곳이죠. 법인을 설립한 곳은 중국이 처음이었습니다. 2000년에 중국 법인을 설립한 게 첫 해외 진출이었고 2003년에 태국과 일본 법인을 세웠고 2006년도에 말레이시아 법인, 2007년도에 미국 현지 법인을 세웁니다. 근데 바로 이 2006년도에 세웠던 말레이시아 법인, 여기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룩했고요. 해외 렌탈 사업을 2006년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아까 전에 말한 코디가 방문하는 그 서비스를 2007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이 지금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랑 조금 뭐 동남아시아긴 하지만 어쨌든 인식이 좀 비슷해서 그렇게 꺼려 하진 않거든요. 집에 방문하는 걸 그렇게 꺼려 하진 않으나 2006년도에는 아예 말레이시아에 이런 코디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년 정도 두고 보다가 2007년도에 코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뭐 문도 잘 열어주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수도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됐기 때문에 정수기 수요가 충분했다는 이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리수 마시라고 하지만 상수도 관에 대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지금 그 집에 들이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라든가 금융 인프라가 말레이시아가 갖춰지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렌탈 사업하기에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렌탈 같은 경우에는 금융 리스 같은 개념이 들어간 거라 이런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문 관리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았던 그 국민성,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이죠.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의 7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약품도 그렇고 음식료품도 그렇고 할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 지금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2010년도에 할랄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어른컵, 뭐 죽어도 이게 아니고 얘네들은 온수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우리 정수기 보면은 수출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라면 끓여 드시려면 온도 높여서 거기서 온수 나오고 정수 표시 누르면 정수 나오고 냉수 표시 나오면 냉수 나오죠. 구멍이 딱 한 개입니다. 제 집에 있는 것도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온수를 즐기기 때문에 아예 온수 출수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온수 출수구를 따로 만들면 문제점이 사실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거에 한 개 달려 있는 거였는데 그 얇은 거에다 두 개 달면은 굉장히 컵이 비좁겠죠.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사이즈 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히트 친 거는 아이콘 정수기라고 슬림형인데 얘네들은 과시를 하는 문화가 아직 있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요? 예, 정수기를 포함해서 모든 가전제품이 과시욕이 있어서 무조건 큰 거를 한답니다. 네. 그래서 정수기도 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붙였을 때도 그런 문제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온수를 즐겨하고 가전제품도 무조건 큰 거를 선호하는 이 심리를 잘 파악해서 수출구가 두 개 달려서 한쪽은 온수만 전용으로 나오도록 하게 만든 것이 히트를 쳤고요. 온수는 당연히 6단 맞춤 온수로 40도부터 90도씨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차이는 한 곳에서 나오느냐 구멍이 두 개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파악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대박을 쳤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해외 매출의 70%를 말레이시아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렌탈 서비스랑 코디 서비스가 같이 안착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그 길이 똑같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수기 비대로 시작했다가 그게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매트리스까지 확대가 됐듯이
얘네도 지금 한 번 뚫어놓으니까 처음에 그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문을 두들기고 마음을 뚫고 들어가고 나서 정수기가 마음에 드니까 이제 에어컨까지 터진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습도가 높고 덥기 때문에 이 지금 에어컨이 또 여기서 얹혀진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또 거두었고요. 이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도 똑같아요. 북미도 우리가 뭐 미국이 선진국 하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온수기를 아직도 순간 온수기를 쓰는 집이 많고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저기 뭐 프렌즈 드라마 같은데 야 저렇게 더럽게 유리가 박힐 수도 있고 어떻게 저 미국은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신발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잖아요. 그게 뭐 문화라고도 하지만 온돌 문화가 발달이 안 돼서 바닥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순간 온수기를 써야 될 정도로 열악한 곳이 많고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코웨이가 공략하여서 북미 맞춤형으로 북미도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쪽이 굉장히 터지면서 다른 쿠쿠나 이런 LG가 지금 국내에서 계정수 순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랑은 틀리게 네. 코웨이는 해외를 먼저 파면서 해외에서 포텐을 터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 잘 하고 있네요. 코웨이 양호한 본업 성장에 힘입어서 국내외 투자가 마무리되는 2026년부터는 이제 주주 환원 여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웨이 주가 흐름 앞으로도 주목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KTNG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KTNG 주가 흐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또 최근에 강화된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네요. 네, 제가 뭐 이 경동나비엔과 KTNG, SK텔레콤, 코웨이 이 4개 종목을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도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4개를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널뛰기를 잘 하시는 분은 뭐 바이오도 탔다가 방산도 갔다가 조선도 갔다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조금 무디고 내가 그렇게 발 빠르지 않으신 분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걸리면 큰 손실을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조금 느리면서 차근차근 오르고 시세의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종목을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아시아에서도 대만, 일본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뒤지고 있어요. 저점 테스트를 2024년 8월 달에 일어났던 그 갑작스러운 하락이 있었죠. 뭐 그때 뭐 엔캐리 트레이드니 이게 인공지능에 의한 매매니 말이 많았던 그 시점 테스트를 갔다가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에 의해서 겨우 되돌려 놓은 지수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트럼프 2.0 시대 때문에 지금 온 지금 섹터가 하루가 다르게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출렁거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네. 지금 아까 말한 이 4종목은 큰 변동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느리고 굉장히 이런 평상시엔 답답할 수 있지만 이런 오히려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이 답답함이 튼튼함으로 바뀔 수 있는 네. 이런 주식들 이런 것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KTNG도 마찬가지죠. 뭐 이른바 배당주이기도 하고 담배 인상 공사니까 당연히 담배나 홍삼을 무슨 어떤 시류에 따라서 막 바꾸지 않습니다. 홍삼 먹는 사람은 꾸준히 홍삼을 챙겨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꾸준히 담배를 펴요. 뭐 어떤 시류 트렌드에 의해서 뭐 무슨 막 변화가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쵸. 이 아이템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코웨이도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네. 구조가. 갑자기 무슨 정수기 렌탈을 3년, 5년 해놨다가 느닷없이 끊지 않아요.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아이템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아까 뭐 코웨이도 뭐 자사주 매입인가요? 말씀하셨죠. 지금 이런 기업들이 메리츠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체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에게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있어요. 그나마. 메리츠 금융지주가 합치기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하고 완전 대비가 되면서 네. 시장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았죠. 밸류업에 지금 처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KTNG도 지금 2027년도까지 자사주 1조 3천억 원 매입 및 소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입으로 끝나면 안 되고 소각을 해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매입을 한 다음에 불태워야 전체 주식 숫자가 줄어들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지 매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마트가 계속 정영준 회장이 매입을 해봐야 그걸 불태워주지 않는데 그냥 정영준 회장이 지분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2조 4천억 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배당금 지급만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이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키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병행돼야 돼요. 이거를 발표를 했고 비핵심 자산 구조 개편을 통해서 추가 주주 환원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2027년에 자기 자본 이익률 15% 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에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냐가 내 수익이 리턴이 얼마냐를 아리켜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내 돈이 투자가 됐을 때 15%의 리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란 것은. 이게 중요한 지표고 그리고 지금 플래시 캐피탈 파트너스가 싱가포르계 사모펀드인데 계속 이 지분을 1% 정도 가지고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일단 CR도 안 먹히고 있는데 뭐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재밌긴 합니다. KTNG가 보유한 인삼공사 지분 100%를 플래시 캐피탈 파트너스가 1조 9천억 원에 우리가 사겠다. 허락만 하면 우리는 일주일 안에 돈이 1조 9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예스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조 9천억 원이란 돈이 어떻게 나왔냐고 했더니 인삼공사의 가치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6천억 원 정도를 더 얹혀주니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삼공사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냥 우리는 담배랑 홍삼을 같이 팔고 있고 포트폴리오로 팔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사모펀드가 나와가지고 인삼공사를 사겠다고 하면서 하고 우리랑 협의도 안 했는데 1조 9천억이라는 몸값도 자기네가 맘대로 책정해놓고 이게 뭐 대접을 받는 거라고 하고 있으니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이 플래시 캐피탈 파트너스가 2022년도부터 계속 이런 요구를 해왔어요. 마치 온라인 자산운용이 SM에 계속 요구를 했던 것처럼 온라인 자산운용이 1%의 지분을 주고 SM에 계속 주주 환원님이 뭐 계속 요구했죠. 그 이수만 사장의 뭐 자회사 뭐 글로 빠져나가는 돈도 지금 그 없애라 이랬고 네. 어쨌든 일말의 성과는 거뒀어요. 온라인 자산운용이 거뒀는데 이 지금 KTNG는 이 캐파가 틀립니다. 공룡이거든요. KTNG 2022년에 뭘 요구했냐면 이때도 요구했어요. 인삼공사를 분리해라. 인삼공사랑 담배랑 같이 있는 게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러면서 홍삼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 얘기했고 대표 선임안을 반대했어요. 대표를 선임하는 게 그냥 거수기로 뽑는 거고 제대로 된 대표를 뽑아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식으로 뭐 하자고 하면서 뭐 이런 방식도 했습니다. 급여를 고정급여 1억 원만 주고 회사가 성장하는 성장률에 따라서 성과급 개념으로 주면 어떠겠느냐. 이런 걸 요구했는데 20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모든 것을 반려했습니다. 일단 KTNG는 모든 것을 반려했고 우리는 그것을 뺄 수가 없고 담배랑 홍삼,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까지 삼두마차로 우리는 비전을 계속 가져가면서 달려갈 거고 2027년에 아까 발표한 자체적인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할 테니 너네는 자꾸 알랑거리지 말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 플래시 캐피탈 파트너스도 지금 포기한 그 저기 낌새는 보이지 않거든요. 과연 이게 계속 두들겨가지고 KTNG가 스스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표하는 어떤 동인이 된 건지 아니면은 얘네가 지금 그냥 떠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막는 것인지 네.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온라인 자산운용이 SM에 그렇게 요구해서 이수만 사장의 그 자회사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고 그리고 JB금융지주의 상승을 했던 이런 방식의 어떤 시너지가 가능할런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첨예한 대립으로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가십거리로 끝날 건지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KTNG 주가는 이런 시끄러운 와중에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잘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큰 흐름에서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 평상시엔 답답하지만 이 답답함이 지금은 튼튼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경동나비엔, 코웨이, KTNG, SK텔레콤 이런 4가지 종목들 네. 배당을 꾸준히 주면서 사업 구조도 시류에 별로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는 아이템을 가진 이 기업들 이런 걸로 조금 피신해 있는 전략도 괜찮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동성도 워낙 심하고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굳건하게 흐름 지켜주고 있는 KTNG 만나봤고요. 기관의 순매수세도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델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롯데그룹 여러 가지 좀 루머가 있었습니다. 네. 주가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 아마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롯데그룹이 워낙 큰 그룹이다 보니까는 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투자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루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어떠한 루머가 나왔는지 먼저 좀 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일 날 오전에 여의도에 갑자기 그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찌라시라는 게 뭐 그 일단 정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보에 관련된 이 사업을 하거나 하여튼 이런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이 증권업계에서는 주로 많이 돌려봅니다. 유료로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롯데그룹이 12월 달에 갑자기 이제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런 쪽지가 돌았고 이 정보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사실. 그런데 이게 오전 내내 막 돌아가고 이제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증시에 또 가격까지 또 롯데 지주니, 롯데 쇼핑이니, 롯데 케미칼 같은 롯데그룹의 주요 기업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롯데그룹이 제대로 오전에 대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와서 이런 정보지에 대한 반박 공시가 나왔는데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서는 이러한 롯데그룹 위기설에 대해서 롯데그룹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시장 투자자들이 더 불안하게 느낀 것이죠. 거기다가 이 롯데그룹은 전체적으로 이 소비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이러한 소비 쪽, 롯데 쇼핑이니, 롯데 호텔 앤 리조트니 이런 것들, 롯데 제과 이런 쪽이 이 소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분야의 그 위축이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나쁜 그런 실적들이 오히려 이러한 소문들 더 부풀려지게 만든 것이죠. 거기다가 가장 주력이라 할 수 있는 롯데 케미칼이 실제적으로 이 그 쪽지에서 이제 찌라시에서 언급했던 이런 그 차입금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뢰를 준 것이고 오히려 롯데그룹은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이거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더 문제를 키워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이제 재무적으로 위험하다라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았고 이때 사실 롯데그룹 측에서 빠르게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늦어지면서 주가의 급락폭은 조금 더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또 롯데그룹이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바로 다음 날부터 제대로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18일 날은 너무 졸지에 당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 19일 날은 그룹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롯데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15조 원이 넘고 부동산만 해도 3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걸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그러니까 주가 폭락이 어느 정도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이 롯데 쇼핑, 롯데 지주, 롯데 케미칼 같은 이런 주력 회사들이 결국은 그 급락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다음날 횡보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있었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것은 솔직히 이 찌라시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펀드 내에 비중을 축소시켜 놓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팔고 난 현금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이 회사가 롯데그룹 쪽에서 좀 투자자들이나 이 펀드 매니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줄 때 그럴 때 실질적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를 줄여놓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대응이 좀 미흡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비업무용 이런 그 자산들을 일부 매각하기로 했고 또 일단 그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 신 회장님이나 그 이하 임원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납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확실하게 롯데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는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들, 그 신 회장님이 뭐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일부 깎는 거하고 임원들 일부 깎는 게 과연
이게 조 단위의 이런 부채가 차입금이 늘어난 이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조 단위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시장에 이 롯데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현금으로 이 차입금을 갚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종의 쇼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이 펀드 매니저들은 롯데그룹주들을 다시 사지 않고 일단 오히려 매도에 더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롯데그룹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임원 인사를 원래 12월 초에 하던 것을 11월 말로 땡겨서 조기에 임원 인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IR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그룹이 재무적으로 위험하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고 이에 대해서 롯데그룹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롯데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시장의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네. 이제 재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롯데 측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건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롯데가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일부 유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동산은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이렇게 하게 해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초에 있는 땅을 롯데 상사 부지인데요. 그게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매각을 하고,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른자의 땅을 그냥 놀린다고 이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할 경우에는 한 2조 원 정도의 현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땅은 팔겠다고만 하면 주변에 삼성그룹도 있고 그 땅을 노리는 그 기업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살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자구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핵심적인 자회사인 롯데케미칼이 이게 이제 차입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주력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더더욱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롯데케미칼에서 이 분기별로 하면 10조 원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초소재 쪽, 이쪽은 중국과 또 이런 중동에서 기초소재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로서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소재 쪽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 중에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쪽은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늘어나버린 이 케미칼의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는 주력회사의 이 차입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그 해외 자회사나 이런 것들의 그 지분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롯데케미칼이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케미칼 업종 자체가 지금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재무적으로 조정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업황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롯데케미칼 주가가 폭락을 하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소재 쪽에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해서 망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지금 늘어난 부채, 차입금을 줄이는 쪽으로 자산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65,000원 선이 이게 하나의 그 마지노선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무너진다면 거기다 추가적인 그 기관 투자가의 그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5,0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여기 매매를 한번 전략을 구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5,000원대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 68,000원대. 오히려 롯데케미칼 폭락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좀 걱정은 있어요. 네. 이게
해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주력 사업인 기초소득 쪽이 워낙 워팡이 안 좋고 이것 때문에 이 차입금도 많이 늘리면서 또 M&A를 하면서 이 차입금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주력 사업인 이 기초소득 쪽을 어떻게 잘 구조조정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사 쪽에서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매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임원 인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IR 하기로 했는데요. 네. 28일 날 발표하는 내용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68,000원 미만에서는 나름대로 기업 가치가 68,000원 미만에서는 싼 가격에 그러니까 자기 가치보다는 낮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기 장부가만 때문에 봤을 때 그렇죠. 그죠? 그게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65,000원 선이라는 건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던 선입니다. 이게 깨지면 기관 투자 쪽에서 아마 손절매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싸게 살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8,0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서는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다가 65,000원 선이 지켜지고 28일 날 롯데케미칼 회사 쪽에서 이 구조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면 그때 가서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그 지금 같은 업황에서 기초소득 쪽을 잘 구조조정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는 한 기업 가치가 한 10만 원 이상은 가야 될 회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워낙 악재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슈들이 부각되는 기업이기도 했는데 다만 28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어떠한 인사가 단행이 되고 또 여기서 어떻게 자구안들을 내놓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롯데케미컬의 주가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겨울이 다가왔으니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서울의 출근길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욱더 수혜가 기대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주가가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가는 상황입니다. 지역 난방공사의 주가는 5개월 만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IM증권 측에서는 배당의 화신으로 변신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3%가량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이 28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올해 원가 하락과 판가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만에 이에 따라 배당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 수익률 약 10% 이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배당 성향이 40%, 43% 수준으로 확정한 바 있는 지역 난방공사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증권가에서 잇따라 눈높이를 높여잡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한국전력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세 곳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기존에 27,000원에서 33,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고요. 상상인증권의 경우에도 29,000원에서 3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LS증권도 3만 원대의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조 3,361억 원으로 흑자 전환 기대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4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내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 역시 1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로 인해서 원래 내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 7조 원대였던 것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정상화로의 길이 트였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2분기에는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한국전력이 주당 800원의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는 2026년에는 1,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대신증권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0원대 배당을 유지해온 만큼 배당이 재개된다라는 이야기에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2개월간 주가 상승률이 18%에 달하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오히려 더 따뜻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주가, 앞으로 에너지를 어디까지 더 뿜어낼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종목과 업종 오늘 한 가지 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한 가지를 꼽자면. 네, 저는 좀 의류 쪽에서 좀 우리가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의류 중에서는 이제 한세 시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세 시럽을 그래도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화됐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저는 식품 중에 풀무원을 골라봤어요. 원래는 좀 의류나 아니면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한 번 에너지가 나온 기업이나 업종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시장 안에선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고른 풀무원이라는 종목이 네.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분출되려는 어떤 그런 힘이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라보았습니다. 에너지가 응축된 네. 풀무원 이렇게 두 분께서는 각각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의료 하면은 한세시럽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OEM, ODM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 고객처가 지금 미국이랑 유럽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쪽 아니면 이제 멕시코 남미 쪽에 이제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삼각 무역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디자인하고 그런 제품을 동남아나 이런 데 생산하고 그 제품을 다시 한번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한세시럽이 뭐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의료 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매출은 38억 3천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2% 정도 증가되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억 7,400달러. EPS는 예상치가 원래 59센트였는데 실제적으로는 72센트로 이제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갭도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올드네이비라는 또 브랜드도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세시럽이랑 오랫동안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쪽 또한 지금 이제 뭐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보면 좀 약간 루즈한 핏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달라붙지 않고 좀 약간 루즈한 핏의 뭐 캐시미어 같은 제품들이 요즘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좀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소비 심리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6월 달부터 보면 6월 달, 7월 달 거의 그 전까지는 소비 심리가 100 이하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100 이상 올라왔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100 이상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큰 변화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뭐 미국의 브랜드 뭐 갭이라든지 그리고 월마트도 실질적으로 옷을 만들고 판매를 합니다. 뭐 여기도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한세실업이. 그리고 월마트를 비롯해서 올드네이비라든지 뭐 그리고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H&M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판매를 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에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최근에 뭐 한세실업 같은 게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최근 좀 주가가 좀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그러네요. 추세적으로 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크게 뭐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매출도 매년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다가 작년에 조금 약간 좀 내려간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지금 분기당 매출도 좀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세실업의 어떤 뭐 실적 대비해서 좀 과하게 단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거래처들이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업이어서 저는 한세실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세실업. 특히나 이제 요 이슈가 중요했던 게 최근에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크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기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외신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꽤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좀 전체적인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매출 성장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한세실업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풀무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풀무원 최근에 조금 이제 호실적을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주가가 좀 들고 일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금 호실적을 기록하는 이유가 그동안 이제 해외 쪽 사업이 조금 이제 적자 기조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미국과 중국 측의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 적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고 총 매출 기준으로 이제 해외 매출이 15%에서 20% 정도 수준까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시장에서 두부 시장 점유율을 6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에 매출을 우리가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2021년 11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이 플러튼 두부 공장을 증설을 하였고 또 작년 11월에 캘리포니아 이 길로이 생명공장 생산 라인을 또 증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의 이제 공장 한 4개 정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 증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이번에 김치와 라면 제품을 또 이 미국 월마트나 이제 크로거 이런 주요 유통 채널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이제 뭐 완제품의 어떤 그런 매출도 어느 정도 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현재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실적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내년까지 좀 이어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주가가 좀 많이 밀렸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난 이제 1월 14일 이후로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강력하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력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수는 한 11,000원, 11,100원 이하로 한 1,7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이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요. 지금 많이 내려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본다면 최소한 1차적으로는 한 12,500원, 2차적으로는 14,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풀무원은 미국 시장 안에서 두부로는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장을 증설하고 그리고 가동을 하면서 물류비가 좀 절감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2기 내각에 대한 윤곽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경제 사령탑들이 누가 될지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의 인사가 공개됐습니다. 재무장관으로는 스캇 베센트, 상무장관으로는 하워드 러트닉이 내정됐는데 스캇 베센트는 헤지펀드 출신, 러트닉은 투자은행 출신입니다. 모두 월가 출신이고요. 그동안의 발언을 봤을 때 관세에 적극적이고 친가상화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지명자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가상화폐 전도사라고 부르면서 가상화폐에 원래 좀 부정적이었던 트럼프의 마음을 돌린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고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해서 수입 증대 및 미국의 전략사업 보호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워드 러트닉 지명자보다는 비교적 온건파적인 인물이라는 또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책임질 재무장관이 비교적 온건파라는 점에 안도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와 물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균형을 감안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베센트의 경우 또 트럼프에게 333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일단 가장 큰 골자가 예산 적자를 오는 2028년까지 GDP 대비 3%가량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산 적자를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의 국채금리 발행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호재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한 GDP 성장률 3%를 달성하고 석유 생산의 하류 300만 배럴 증대 역시 함께 정책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내각 2기에 맞서서 어떤 키워드를 살펴봐야 할지도 주목해봐야 할 텐데요. 신영증권에서는 앞으로 친삼총사와 반삼총사로 크게 나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친삼총사로는 관세와 화석연료, 가상자산, 반삼총사로는 중국과 ESG, 이민을 꼽고 있는데요. 앞으로 친삼총사와 반삼총사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의 향후 흐름, 친삼총사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수혜 업종과 투자 전략도 달라지게 될 텐데요. 앞으로 또 베센트의 효과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LS 마린솔루션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좀 장중 변동성이 컸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부터 좀 크게 움직이기 좀 시작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한번 이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제로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미국 쪽에서. 그러면서 회선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괌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그리고 그걸 이어서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케이블들이 연결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있고 이렇듯이 동남아 쪽이라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케이블을 통신 케이블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좀 미국 시장에서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그래도 그 부분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늘도 큰 상승을 보여줬지만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는 좀 크게 다 양봉이긴 합니다만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거래량도 그전에 볼 수 없는 그야말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LS 그룹주가 아니었죠. 원래는
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였는데 KT 계열사로 있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그닥 뭐라고 해야 되나 꾸준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흐름들은 아니었는데 지금 LS 그룹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LS 그룹 안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오늘도 좀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남 해상풍력 1단지 해저 케이블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단, 3단까지 가고 이게 지금 현재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이제 8.2기가와트까지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8.2기가와트까지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는 풍력 발전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아주 큰 프로젝트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동사가 지금 풍력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육상으로 이동하는데 쓸 수 있는 전력 케이블 사업을 현재 지금 이제 시공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 성장과 거기에 따른 실적 또한 상당히 좀 많은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리고 계열사들 보면 LS 에코에너지라고 있어요.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원래 이제 뭐 해저 케이블 쪽을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저 케이블 하면 뭐 통신 쪽도 있고 전력 케이블도 있죠.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간 지주사로서 동남아 쪽, 특히나 베트남을 기준해서 동남아 쪽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뭐 전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을 누가 하냐? 시공은 LS 마린 솔루션이 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LS 마린 솔루션이 LS 그룹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보고 관심을 분명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27,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한 기업인데 이 기업을 박성실 파트너님께서는 왜 보고 계신 걸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였죠. 이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캐나다에서도 이제 뇌에 칩을 이식하는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주, 즉 이 신경망 처리 장치를 이제 개발했던 관련주가 오늘 상승력이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링크 제니시스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투자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후발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업체인데 이게 통신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자율주행이나 드론 이런 음성 인식 뭐 이런 쪽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작년에 이미 이제 이 신경망 처리 장치 등 인간의 뇌구조처럼 이 병렬 형태의 연산 방식을 모방한 이 뉴럴 모픽 반도체 개발을 작년에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8월에 칩을 만들고 11월까지 그 관련 이제 그런 테스트를 다 거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미 이제 반도체를 뉴로모픽 반도체를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팹리스나 이 신경망 처리 장치 이제 관련 종목들은 좀 적자 구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이고 재무 구조가 링크 제니시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후발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가 또한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시세 상승력을 단기적으로 한번 강하게 뿜어내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7,000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쭉 모아가시고요. 며칠 안에 이제 시세가 눌리지 않는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시세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3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찍어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혹여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한다면 38,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시세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료 AI 쪽이 최근 시장에서 또 핫한 업종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계속해서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4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3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봇 쪽 어떻게 보십니까? 네,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봇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당장은 어떤 뭐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비스 관련된 로봇을 생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또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산업용 로봇까지 진출했고, 그리고 방위 산업까지도 동사가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카이스트랑 MIT 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였는데, 제가 이 회사를 16,000원대부터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어떤 실적이 나올 만한 회사는 아닌데, 워낙 기술력이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이 모인 회사다 보니까 한 번은 크게 뭔가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해서는 획을 크게 끌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진짜 그 인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재무적 투자 FI가 되어준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인보우가 지금 현재 자본만 지금 1,300억입니다. 거기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지금 당장 어떤 매출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과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술적으로는 가장 탑티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간밤에 또 머스크가 F-35 사람이 들어가서 운전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멍충이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드론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 동사가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돗자리를 까셔야겠어요. 그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특히나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심상치 않더라고요. 주가 자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주가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1.4% 넘게 상승세 7,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한번 건드려 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매주. 네. 이번에도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제 지명된 이 마이크 왈츠 미국 하원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왔는데, 오늘 특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이 이제 대동이라는 이제 농기계 업체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11월 12일 날 또 이제 언급을 해줬는데, 그때 이후로 9,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좀 새롭게 부각을 받는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이렇게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후발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도로국이 발주한 이 키예프 오데사 구간의 도로 재건 감리 사업을 계약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멈췄지만,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화 엔지니어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탑픽으로 꼽는다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건설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죠. 한미 글로벌이 또 급등력이 나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지금 상승력이 나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 이제 엔지니어링 쪽도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차트상 보더라도 이제 지난 이제 11월 6일부터 양봉에 좀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는 것이 보여지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력이 조금 더 우위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7,09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월봉상 흐름을 보면 좀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8,1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9,1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단기 상승에 따라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22일 날 강하게 급등한 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메우는 질적 눌림목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급적인 흐름들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의 좀 매도가 나온 부분들이 있으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를 살펴보면 상승 종목이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큰 폭의 조정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좀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되돌림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섹터들의 반등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이 쉬어가는 자리에서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섹터라든가 특히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스라엘 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생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로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수는 내려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점을 확인하고 되돌림이 나오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코스맥스 OEM, ODM 쪽에 대한 1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전히 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43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 넘는 성장을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각국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시장의 파이를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도 법인을 좀 설립을 하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10%가 넘으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중국 부양책과 함께 동반한다라면 현재 구간은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코스맥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가뱅 기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신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0.5%대 약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떠셨을까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정도 시장이어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정도로 오늘 약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살펴볼 어떤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약세로 오늘 우리나라 그 반도체 주식들이 어떤 흐름 보여줄까 굉장히 좀 개장 전서부터 궁금했었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올라갈 이유가 사실 없었죠. 엔비디아가 뭐 몇 퍼센트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루하루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 그건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3% 정도 떨어졌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되기 마련이죠. 근데 왜 떨어졌는지 이제 시장에서 나온 기사로 한번 팩트를 보면은 미국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앞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을 200곳을 콕 집어서 앞으로 요 기업들이랑 니네 거래를 하지 마라는 제안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다는 게 가장 좀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약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주석으로 달렸는데 HBM에 대해서 중국향에 대한 선적을 굉장히 제한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추가로 좀 나왔죠. 근데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긴 한데 또 재밌는 것은 또 중국 그 통상교섭 담당자가 엔비디아 경영자들이랑 만나서 정말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엔비디아도 우리는 중국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둘이 또 만나서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반도체주들은 오늘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이런 이유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스볼트 파산과 관련돼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배터리 기업이 과거에 이제 촉망을 받았던 기업이고 현재는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경쟁사가 하나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편에서는 그 파산을 할 정도로 배터리 기업이 파산할 정도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개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시장에서 그냥 도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노스볼트 파산으로 가장 피해를 볼 기업이 어디냐? 사실 벨기에의 유미코어라는 배터리 소재, 양극재 소재 기업이에요. 과거에는 이 에코프로 나오기 전에 전 세계 1등이었죠. 근데 그 유미코어가 오히려 오르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서 정말 좀 신경을 안 쓰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에코프로는 이제 뭐 미국향보다는 유럽향이 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약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고 반면에 가장 큰 비율을 볼 수 있는 건 이제 LNF죠. LNF가 그 노스볼트랑 장기 계약을 했었는데 파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4% 흐름은 사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특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반도체주에 대한 이슈 함께 점검해 봤고요. 반도체주 오늘 뭐 중국 기업들과 엔비디아 관련 좀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락세는 나타내지 않았네요. 코스피의 경우에 오늘 0.5%대 약세로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5포인트가량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518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경우에도 0.5%대 약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693포인트, 전일 대비 3포인트가량 내려갑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약 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또 아쉬운 부분인데요.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출회했고 외국인도 소폭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자세였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비슷한 흐름 나타냈는데 그래도 기관이 소폭의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 홀로 팔자세 보였습니다. 개인도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결국에는 동반 파란불 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6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저점을 찍고 최근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강세 탄력을 나타낸 가운데 오늘 시장 그대로 되돌림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1에서 3%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조정은 1% 가까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은 꽤나 긍정적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와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0.5%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장 대비해서 14포인트가량 빠졌고요. 여전히 2,5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20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약간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5% 하락세 693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장 대비해서 4포인트 가깝게 빠졌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현재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400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오늘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장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0.7% 가깝게 상승하면서 58,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종가는 57,000원대였습니다. 오늘은 58,000원대에서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저점을 좀 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 177,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급등에 나왔던 LG 엔솔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3% 가깝게 조정세 나오면서 4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 조정, 92만 9천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시장에서 그리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2%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2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우선주, 약보합권, 셀트리온 0.6% 하락세, KB금융이 좀 조정에 나왔습니다. 2% 넘게 하락세 나왔고요. 네이버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9위권 자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네이버는 1.2%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5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체적으로 하락세 나왔습니다. 어제 또 급하게 슈팅이 나왔던 기업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대주 빠르게 나오는 모습이네요. 10% 넘게 조정세 나왔고요. 다시 한번 30만 원대 이탈하면서 29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 BM 1% 조정세, HLB가 2.9% 넘게 조정받았고 리가켄바이오가 4.9% 넘게 조정받으면서 9만 4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또 급등이 나왔던 만큼 코스닥은 조정도 강했습니다. 휴젤은 2% 넘게 조정, 엔캠도 6% 넘게 조정세 나왔고요. 그나마 시세를 지켜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14만 원대를 오히려 올라서면서 종가를 형성했고 퍼러비스가 2.6% 넘게 하락하면서 38,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 이외에 휴젤 같은 경우에도 2.2%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9천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오늘은 또 급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테오젠도 10% 넘게 밀려나기도 했고 제약바이오도 전반적으로 최근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방산주들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이런 좀 네.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이제 뭐 종료가 되면
사실 그건 굉장히 좀 반겨야 될 일이긴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그걸 반가워하지 않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사실 오른 종목군들보다 뭐 최근에 좀 약간 빛이 바라긴 했습니다만 방산주들이 좀 약간 러프하게 좀 내려오다가 오늘 다들 급락을 맞고 좀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네. 사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센티멘탈적으로는 사실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정부 효율부 수장이죠. 이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대선도 나올 것 같은데 머스크가 이제 국방부를 개혁의 대상으로 처음에 삼았다. 이제 뭐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 뭐 어떤 국방 예산을 뭐 감축하겠다라는 것과 뭐 똑같은 부분이죠. 근데 네. 사실 우리나라 이 방산주들의 그 메인 마켓이 미국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이 재래식 무기들은 사실 미국은 사실 쓰지를 않거든요. 생산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현대 로템이 생산하는 탱크 있잖아요. 네. K2 탱크. 탱크를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미국은 왜 이런 재래식 무기를 안 쓰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본토 방어를 하지를 않죠. 쳐들어올 나라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의 국방비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 도처에 있는 미군들 말고 이제 어떤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뭐 다른 미군 말고도 미군에 의존하는 거 말고도 이제 어떤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이제 자주 국방을 좀 이루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게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어령 비어령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그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게 해석을 한다라는 게 좀 약간 무리수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거 갖고 사실 뭐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나 이런 기업들한테 뭐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실적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전혀 없죠. 근데 지금 다만 만약에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뭐 현대로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탄탄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충격이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고점에서 올라갔다가 거의 이제 고점인가 싶을 정도로 한 2주 정도 러프하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좀 악재들이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좀 하락이 좀 과도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뭐 굳이 오늘은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어떤 하락이 좀 약간 잦아드는 시기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또 네. 많이 좀 염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을 동반해서 투심을 굉장히 좀 안 좋게 하고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알테오젠에 뭐 관련돼서 사실 키트루다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키트루다가 얼마나 대단한 약이길래 지금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지금 복제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셀트리온도 벌써 이 키트루다 복제약을 일단 만들려고 들어갔죠. 실질적으로 연구를. 일단 키트루다 그 IV라고 하는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특허가 이제 2008년도에 마감이 되죠. 그래서 그 2008년도에 마감이 되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복제약을 동시에 내놓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에 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키트루다는 이제 SC, 이 피하 주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죠. 이제 마일스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한마디로 그 돈을 얼마나 어떻게 받냐면은 처음 이제 임상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마일스톤이 쌓아가고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에 판매 이렇게 이어지는 마일스톤을 받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리 지금 뭐 해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일단 뭐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점에서 거의 한 30% 이상 떨어졌어요. 이 정도쯤이면은 뭐 사실 뭐 다른 종목들 개별 종목도 아니고 한 나라의 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에 존재하는 기업이 이렇게 좀 약간 가볍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역시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알테오젠도 가격적으로는 뭐 매력적인 구간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앞서서 좀 약간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서 뭐 하루에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계시는 반도체 관련주 뭐 언제 바닥 잡나 올라가나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힘들지만 무엇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를 보상을 받을 만큼 얼마까지 뭐 올라갈 겁니다. 강하게 퍼포먼스 내면서 이런 재료들이 지금 사실 나오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일단 뭐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 관련돼서 제재를 좀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자체가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내년에 그 출범을 할 때까지는 이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런 좀 약간의 이제 휩소우라고 보통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횡보한다는 뜻이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요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간 오전에 1,400원 넘었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약간 하향 안정화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이제 오후 들어서 약간 그 매수로 전환은 아니고 매도했던 물량들을 좀 약간 걷어들이면서 환율에 좀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 한 번 올라가면 1,400원이 넘는 구간들 있잖아요. 1,390 몇 원 이런 구간들 말고 약간 좀 1,300원 중반까지 좀 내려와야지 외국인들이 좀 약간 본격적으로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만 그 환율이 다시 만들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1,400원 전후의 환율에서는 외국인들 매수를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약간 현금 가지신 분들은 너무 섣불리 좀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전일 대비 4원 내리면서 1,398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또 항공주 흐름도 좋기도 했고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대한항공 일단 뭐 시초가 공략주를 좀 가져왔는데 오늘 좀 대한항공 4% 오르면 많이 오른 건데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일단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 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높기 때문에 뭐 어떤 외국 공항에서 뭐 기름을 넣을 때나 아니면 비행기 리스류나 이런 것도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한데 일단 유가는 뭐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 휴전으로 유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었죠.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뭐 그 항공주들은 유가가 들쭉날쭉만 안 나고 높든 낮든 간에 유지만 해주면 사실 큰 리스크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승인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수혜주는 뭐 사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 IDT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그다음에 중국 비자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LCC보다는 이제 대형 항공사라고 하는 풀 서비스 캐리어 FSC 우리나라 이제 두 항공사들이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제가 요거는 좀 약간 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항공주를 보실 때 이것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뭘 봐야 되냐면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 사실 항공사들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인데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뭘 봐야 되냐면 항공 자유화가 언제 이제 다시 진전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항공 자유화라는 게 뭐냐면 1단계서부터 9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항공 자유화는 중국과 3단계, 4단계 정도 수준이거든요. 9단계 중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여객고 화물을 싣고 중국과 우리나라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만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7단계, 9단계까지 가면은 항공기가 이제 중국으로 가서 우리나라를 안 오고 중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다든가 우리나라 비행기가 이런 게 이제 가장 좋은 거고 9단계까지 가면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대한항공이 중국에서 영업까지 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9단계 최종이거든요. 그게 이제 비자 면제서부터 요 항공 자유화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제 확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 자유화가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항공주는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 드리도록 할까요? 가격적으로는 오늘 4%가 좀 올랐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추세가 워낙 좋아서 목표가 28,0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3,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죠. 진에어 10% 가까이 뛰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3에서 4%대 굉장히 견조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항공주 현재로서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호재인데 앞으로는 항공 자유화 정책이 어디까지 더 단계를 높여갈 수 있을지 함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내일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임원들에게 퇴임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정기 인사를 진행해왔지만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11월 말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도 위기 극복과 조직 혁신을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임원 승진 규모도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대차가 아세안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6,800억 원을 투자해 현지 위탁 생산을 추진합니다. 현대차는 현지 협력사인 이노콤과 협력해 내년 중반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생산 규모는 연간 2만 대로 시작해 향후 중대형 SUV까지 생산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 확대, 충전 인프라 건설, 배터리 생산 시설 구축 등 말레이시아 전기차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위탁 생산 차량의 약 30%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도 수출될 예정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앞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를 포함해 경영진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한미약품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를 맞고소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어제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 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 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코스피 상장사 세원ENC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유지 촉구에 나섰습니다. 세원ENC 주주연대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원ENC는 지난 2022년 디지털 킹덤홀딩스라는 특수 목적 법인에 매각된 이후 경영진의 5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당한 뒤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10월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며 세원ENC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개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